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유동성을 확대해서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렇다는데 좀 괜찮으셨죠? 예, 오늘 보니까 그래도 비가 와서 좀 선선하더라고요. 굉장히 무덥다가 오늘 아주 좋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인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까? 뭐 아주 많이 인하한 거 아니고 한 0.1% 정도 했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중국의 기준금리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우리가 이제 18세에서 24세를 말하는데요. 실업률이 21% 정도 됩니다. 정말 중국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청년 취업률이 한 45%입니다. 한 반밖에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를 냈는데 떨어진 사람을 실업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지금 현재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한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저는 시진핑이 이제 지금 30년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중국이 덩소평의 개방 경제를 했고 시장 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직접 이제 중국이 시진핑 앞에 이제 덩소평이가 중국을 개방 경제하면서 중국을 시장 경제로 도입해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GDP 12위로 올랐었죠. GDP의 규모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22조 달러고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 1.8조, 한 2조 달러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계 2위의 국가로 발돋움이 되었는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걱정이다. 덩소평이가 일본을 방문해서 과거의 이름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의 자금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덩소평이가 집권할 때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를 했습니다.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문화혁명 때문에 뭐 참새를 뭐 수억 마리 잡아 죽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비이성적인 국가였고 문화혁명 때 그렇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중국을 물려받았지만 덩소평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산되고 국가에 내야 될 그 이외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또 시장경제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아사를 벗어나고 세계 2위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시장경제에서 계획경제로 회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철권 통치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을 중국이 협소하게 되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나 영국으로 많이 떠났고 과거의 홍콩이 아니다. 홍콩의 지금 경찰과 외교는 전부 다 중국 공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이제 완전히 홍콩을 지배하게 되었고 뭐 언론이나 경찰이나 많은 게 지난 100년간 영국의 자치권이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국이 과거에 아주 시장 경제로서 세계 경제를 주도했었는데 그런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요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물량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수출 수입이 교역이 원활치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중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실업률이 21%가 넘어서고 또 전체적으로 너무 경제가 취약하다.
과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7%, 8%, 10%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5%대로 경제 성장률 낮아졌고 시진핑이가 이제 국가주석이 이번에 3개년 취임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그런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 그렇지만 이 경제만큼은 시장 경제로 하고 계획 경제를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국유화를 하면서 위상이 많이 축소됐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중국이 좀 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0.1%포인트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폭 인하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중국이 지금 뭐 지금 청년 그 실업률이 21%요. 뭐 이 정도면 정말 그 중국 청년들 그래서 저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중국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실업이 너무 높으니까 그 군에 입대해라. 막 그래서 군 입대 인원을 더 한 10% 15%더 늘린다. 뭐 이런 그 현재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저도 한 4, 5년 전쯤에 그런 그 중국과 관련된 컨설팅하는 교육을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국이 왜 한동안 창업을 중국이 잘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심천 이런 데서 막 창업 많이 시킨다고 하면서 왜 창업을 많이 시키냐 그랬더니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들이 좀씩 이해가 돼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0.1% 인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경기 부양이 될까요? 뭐 이거 사실은 이거는 심리적인 것뿐이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미국과 좀 준비했죠. 교수님 미국에 대해 잘 아시니까 미국과 좀 이야기 차이라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뭐 인하시키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다 사실은 뭐 파월이 뭐 기준금리 하반기에 2번 더 내릴 거야. 그랬더니 막 미국 그 주가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예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하는데 중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국가에서 그냥 0.1% 내렸어. 이렇게 해버리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진짜로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측 가능을 해야지 뭐 일반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이 미리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요. 중국에 대한 그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니까 많은 외국 기업들이 좀 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5개 공장을 지었는데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문을 닫았다. 4개가 문을 닫았다. 예, 현대자동차가 진출을 했다가 완전히 그냥 쫓겨나는 분위기로 되었고 중국의 왕서방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자동차 기술을 다 익히고 난다면 그냥 쫓아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신세계와 롯데가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1시간이면 중국의 서울에 있는 신선한 우유가 중국에 가기 때문에 정말 각광을 받고 저 역시도 직접 중국의 상하이에서 우리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 가서 한국 우유를 사거나 구매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운 나라였는데 신세계 롯데가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땅을 주지 않습니다. 땅은 전부 다 국토는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신세계와 롯데가 투자했던 그 건물은 그냥 건물만 위에 지상권만 쓰는 겁니다. 중국은 모든 국토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또 공안 정치라든지 공포 정치가 되니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과거에 우리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정치 통치 체제, 정치와 통치 체제는 집단 지도 체제였고 또 사회주의 체제였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안 정치로 다시 회귀하게 되면서 시장 경제를 버리고 계획 경제로 가고 있고 이런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저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중력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역이라든지 교역이 2배로 확대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중국과 한국이고 그것도 경제 협력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준 원자재라든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국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걱정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학생들, 심지어 많은 우리나라에서 중국 학생들 가장 많은 대학이 경희대하고 한양대인데요. 외국인 학생이 5,000명입니다. 세종대는 3,000명이 정도 외국인 학생이 있는데요. 전체 외국인 학생의 8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됐는데 우리 학교는 비중을 50% 이하 낮췄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 학생만 봤다가는 중국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많은 대학과 학교들이 중국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른 나라의 학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중국에 어떤 병고가 있다 그러면 큰 위기를 닥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변화하고 다원화해둬야 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토류, 특수한 물질에 의존한 율이 70% 이상을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30% 이하로 낮춰야 되겠고, 그 비중을 낮추면서 다변화하고 다원화해 두어서 언제든지 그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찾아놔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G7 국가에서 회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이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중국이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 일본, 한국, 서방 국가들이 단체로 대응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발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수출의 20%가 반도체고요.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의해서 먹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교역이 축소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국이 15개월째 적자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흑자가 지속됐는데요. 지금 15개월째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중국의 영향이다. 지금부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서서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한국에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늘 뭐 수출 다변화, 뭐 수입 다변화, 뭐 이런 얘기를 과거부터 했는데 중국이 너무 가까우니까 또 중국하고 또 뭐 거래가 뭐 저기 많이 되다 보니까 뭐 물류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중국 이제 금리 낮추는 효과까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또 이제 중국이 있으면 서쪽으로 중국이 있으면 동쪽으로 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엔화 지금 하락 원인, 엔화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 뭐 엔화를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가요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될 정도로 일본은 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 3.5%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일본이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G2 국가가 되면서 슈퍼 301조라든지 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너무나 커오기 때문에 일본의 고환율 유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지난 20년간 물가가 정체되고 경제를 정체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엔저라고 하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수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양말을 한 켤레 팔아서 1달러에 1,000원이었다 이러면 지금 1달러가 1,500원이 되면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더 잘 되고 주가도 지금 크게 올랐고요. 그러면 일본이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0%로 유지하게 되면서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좀 회복하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본인들은 기준금리를 0% 유지하면서 일본 경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경제 정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당장 도요타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럼 도요타 자동차가 수출이 더 잘 되는 겁니다. 가격이 싸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일본의 엔화가 계속 되는 게 일본은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금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엔화가 낮은 건데 저도 좀 엔화를 좀 바꿔야 될 일이 있거든요. 엔화가 오면 한국 우리나라도 좀 바꿔야 될 일이 있는데 근데 일본은 또 주가나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있어요. 일본 주가도 뭐 지금 근 뭐 몇 년 만에 최고의 주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고 물가도 오르는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그걸 좀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즐긴다기보다는 좀, 이거 경제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러고 있습니다. 엔화 지속적으로 계속 또 약세로 갈까요? 아마 저는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엔화 약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엔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 지금 1달러가 1,000원이었다가 지금 1,300원까지 왔습니다. 1,300원. 그럼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양말 수출을 하나 해서 1달러를 받으면 은행에 가면 1,000원밖에 안 줬지만 지금 1,300원을 주는 겁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와 같이 수출이 더 잘 되는 겁니다. 엔화 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양말을 하나 수출해서 1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엔화가 약세가 되게 됨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출 품목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워낙에 경합하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의 엔화는 계속 약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0%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일본은 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한 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75%가 내수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75%고 실제로 내수에 의존하는 것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구조는 완전히 반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일본의 인구가 워낙에 우리보다 2배 정도 반 많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경제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방법은 수출 중심의 경제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되겠고 또 일본은 지금 현재 엔화가 좀 더 하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락할 것이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제 지인들도 이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본에 특히 많이 가고 525만 명이가 갔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뭐 반일 운동 한다 그러고 뭐 그래갖고 일본하고 거의 거래도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은 또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삐져가지고 뭐 지금 뭐 단체 관광객도 보내지 않고 뭐 중국은 막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엔저 현상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상수지 악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다른 영향은 또 없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 사람이죠. 그동안 이제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하다가 이제 일본 놈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아픔, 우리가 8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너무 상기하지 마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베트남 정부에 요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까? 베트남 양민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전쟁이니까 뭐. 예,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 베트남에서 아니다. 그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베트남의 공산당 총서기가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80년 사건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인당 구매력 지수로요.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더 높다.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이고 대외 지향 중심이다. 우리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고, 앞으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더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일본에 지금 경제 협력을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부총리와 일본 재무장관과 지금 협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가 600억 달러가 있었고 일본과는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일본의 700억 달러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600억 달러보다 더 많은 700억 달러를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일본보다 더 잘 살고 뭐 죽창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경제 협력을 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덩소평이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난징 사건이나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덩소평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과거의 이런 미래 세대에 넘기고 현재는 우리가 일본과의 경제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자금으로 오늘날의 중국을 세계 2위 국가로 만들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의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으로 나가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재밌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베트남 가서 이번에 갔을 때 대통령께서 필요하면 우리가 사과를 하겠다니까 베트남 정부에서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경제 협력 잘해서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등소평 그 주석도 일본 가서 과거 묻지 않겠다. 우리 많이 도와줘라. 흥묘백묘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좀 그 마음속에 좀 새로운 그 세계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24분을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본이나 사실 중국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급여가 적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될까요?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 학생들 많이 보실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는 급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한 1억 원이 넘고요. 일본에는 도요타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한 9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는 미국은 이렇게 흑자가 되어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아주 탄력적인 노동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GM이라든지 포드가 우리나라의 군산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왜냐하면 GM은 본인들은 흑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폐쇄해버렸다. 호주에서도 공장 문을 닫았고 한국의 군산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의 기업들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흑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미래 세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가장 관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고의 급여나 보상을 받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 협상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12,000원을 해달라. 27%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 측,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안 된다. 동결을 하든지 물가 수준 정도만 올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나라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한 달 평균 급여가 20만 원입니다. 이분들에게 최저임금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만 줘도 이 사람들 일을 할 겁니다. 결론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실직자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인분들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최저임금을 16%, 17%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편의점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많은 근로자들이 오히려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도 해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항상 예측 가능하고 물가 수준 정도로 올려야지 그것이 바로 윈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